오늘 연사분은 박영호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박 박사님은 전기 분야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JPL에서 40년 근무하신 후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본인 소개는 좀 잠깐 얘기하실 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오늘 어, 얘기하실 제목은 JPL하고 화성 탐사.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럭키하죠. 덕분에 그 화성 탐사에 대해서 좀 더 밖에서는 듣지 못할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사분께. 그러면 시작하시죠, 이제. 예. 어, 그래서 오늘 토픽은 JPL and Deep Space Exploration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픽은 제일 처음에 JPL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JPL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 보야저, 그 다음에 외계에 있는 오션을 발견하려 그런 미션, 그 다음에 Mars Exploration을 간단하게 의논하겠습니다. JPL은 생 게브리엘 마운틴 밑에 라카냐다하고 파사디나 그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그 피지컬리는 라카냐다 소속인데 JPL의 그 메일 우편 번호가 파사디나 소속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외부에 알려진 거는 파사디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생게빌 마운틴에서 비가 오면은 그 물이 내려오는 이 부분을 아로요 세코라 그러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물이 꽉 차가지고 호수같이 되고 보통 여름에는 비가 안 올 때는 말라가지고 드라이 리버 베드가 있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과학 공상 사이파이 소설이 있는데 아이잭 아지모프라고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는데 이게 아마 one of the best sci-fi입니다. 아주 깊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갤럭시 그러니까 은하계 전체 엠파이어가 있었는데 그게 망해가지고 없어진 후에 한 10명 이상의 사이코 히스토리안들이 이 갤럭시 한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 갤락틱 엠파이어를 다시 복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JPL에서 이 산 밑에 조그마한 데 숨어가지고 이 태양계를 탐사를 하는 게 그 소설하고 유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JPL은 FFRDC라는 오가니제이션인데 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그러니까 이게 basically 반관반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 워싱턴 DC에 있는 나사 헤드쿼터가 켈텍하고 컨트랙트를 맺어가지고 켈텍이 JPL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켈텍은 JPL 디렉터를 임명을 하고 물론 나사의 컨커런스를 받고 JPL의 오버사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JPL 디렉터는 켈텍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겸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JPL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나사 헤드쿼터에서 직접 테크니컬 프로그래매틱 디렉션이 합니다. 이런 오가니제이션의 장점은 그 학교에 있는 탤런트하고 JPL에 있는 엔지니어링 탤런트하고 그 탤런트가 프리 익스체인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JPL이 학교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그 공무원이 있는 오가니제이션보다 좀 아카데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켈텍의 과학 부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켈텍에 있는 교수들이 이 플라이 프로젝트의 PR, 프린시펄 인베스티게이터 와가지고 많이 컨트리뷰션 하죠. 그리고 JPL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켈텍에 있는 프로젝트 30m 텔레스콥 뭐 이런 걸 빌드할 때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사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헤드쿼터는 워싱턴 DC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존슨 스페이스 센터라고 휴스턴에 유인 우주선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아폴로, 셔틀, 스페이스 스테이션 이건 다 휴스턴에서 관장을 했죠. 그리고 알라바마의 헌트빌에 마샬 스페이스 센터에서는 로켓을 주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 랜딩하는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몇 년 내에 다시 미국 애스트로나ut들이 문에 랜딩을 하는데 그건 이 마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는 케네디에서는 모든 발사 그리고 그린벨트 메릴랜드에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 사이언스 미션, 허블, JWST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L은 솔라 시스템 익스플로레이션을 주도하고 있죠. 솔라 시스템 익스플로레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방문을 하고 사진을 찍고 측정을 하는데 지구, 수,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모두 여러 가지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플루토는 몇 년 전에 너무 작기 때문에 완전히 플래닛이라고 안 하고 이제부터는 두어 플래닛이라고 부르기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에리스라는 이 두어 플래닛은 플루토보다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많은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소행성,
아스테로이드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카멧 이런 것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 JPL의 시초는 1936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로요 세코라는 드라이 리버 베드에서 켈텍의 프로페서 폰 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 여기에 처음으로 라켓 모터 테스트를 했죠. 이것이 JPL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에 아로요 세코 여기에서 처음 라켓 실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시작하고 나서 JPL이 그 미 육군하고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에 비행기에 라켓을 달아가지고 빨리 테이크오프 하는 걸 제토라 그러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여기 있는 오가니즘 젯 프로팔션 레버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이디드 볼리스틱 미슬 코포랄이라는 걸 개발을 했죠. 이제 1957년에 소련에서 스푸트닉 1을 발사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는 3개월 후에 미국에 처음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 이름이 익스플로러 1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든 것은 사진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윌리엄 피커링이라고 JPL 디렉터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팬 앨런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에서 있는 교수인데 여기에 과학기기를 제공을 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폰 브라운. 그러니까 폰 브라운이 그 알라바마의 아미 볼리스틱 미사일 에이전시 레드스톤 아스날이라는데 미국 라켓을 개발하는데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 이제 그 해 1958년 10월에 이제 나사가 그 전까지는 JPL도 그렇고 레드스톤 아스날도 전부 미 육군 소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나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JPL이 나사의 첫 번째 나사 센터가 되었죠. 이 익스플로리아 1은 58년에 발사가 되고 미국과 소련의 스페이스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기기를 가지고 팬 앨런 레디에이션 벨트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지구에 자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태양에서는 솔라 파티클을 이 자장이 잡아가지고 거기에 레디에이션 벨트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이 라켓은 알라바마 레스토나 아스날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 사진에 여기 있는 분이 반 알렌이고 왼쪽에 있는 에버하트란 사람,
오른쪽엔 언스트. 이 사람들이 다 독일서 온 사람인데 2차 대전에 독일이 망하고 나서 독일의 116명의 라켓 사이언티스트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 중에 세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1960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10년 내에 데케이드가 끝나기 전에 달에 가겠다. 우주인을 착륙시키겠다. 그 연설이 나고 나서 그 이제 유인 우주선은 존슨 스페이스 센터하고 마샬하고 케네디에서 개발을 하고 무인 우주선은 JPL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레인저라는 스페이스크래프트를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레인저 스페이스크래프트는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 달에 가까이 가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이 나중에 유인 우주선 에스토나리 갈 때 유용하게 하려고 무인 우주선을 이렇게 계속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6개나 계속 실패를 하고 1964년에 이제 성공적으로 4,000여 개의 사진이 보내왔고 65년에는 7,000개, 그 다음에 65년에는 TV 모션 픽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선은 임팩트라 그러죠. 처음부터 가가지고 박치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베이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1966년 이것은 착륙선인데 랜더인데 그러니까 아폴로 계획에서 그 유인 우주선이 소프트 랜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소프트 랜딩 테크놀로지를 무인 우주선으로 계속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서베이어 5, 6, 7은 굉장히 많은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폴로 11이 1998년에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했죠. 이게 이제 간단한 JPL의 역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플라이트 프로젝트들 중에 오늘 얘기 드릴 것은 보야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성 토성 탐사 그리고 Mars Sample Return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그 락 물질을 지구로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보야저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만든 오브젝트 중에 지구에서 제일 멀리 여행을 한 그런 우주선이죠. 그러니까 이 보야저 1은 보야저 1과 2가 있는데 1은 이 이제 힐리오스피어라고 그래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났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거리는 빛의 속도로 한 22시간 지구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 2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야저 1은 18시간이죠. 여기에 어떻게 그러면 여기에 태양계에서 벗어났는가를 아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태양에서 오는 윈드 솔라 파티클들은 온도가 훨씬 높고 그다음 인터스텔라 플라즈마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야저 1은 1977년 9월에 발사가 되었고 보야저 2는 8월에 발사가 됐어요. 그러면 왜 더 늦게 발사한 걸 1이라고 붙였는가 하면 보야저 1이 목성에 보야저 2보다 먼저 도달을 해요. 도착. 그래서 1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야저 1은 목성을 가까이 가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 다음에 토성에 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보야저 2는 목성, 토성의 사진을 찍고 천왕성, 해왕성도 탐사를 하고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그래비티 어시스트라는 게 있는데 중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행성들이 이렇게 라인업을 됐을 때 이런 트라젝트를 그러니까 이게 once in a lifetime의 그런 기회였는 거예요. 행성들이 쫙 라인업을 했기 때문에 로켓 연료를 많이 안 들이고 여러 개의 플래닛을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1, 2가 아직도 아직도 비행을 하고 살아있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정도 됐는데, 그 50년이 이게 대단한 거죠. 예. 그 속에는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시그널을 받을 수 있어요. 와. 그런데 이 보야저 1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무슨 모듈레이터는 일렉트로닉스가 이렇게 플리커링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프로펄션 튜브가 막히기도 하고 해서 보야저 2는 계속 통신이 되는데 보야저 1은 됐다 안 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고 봐야죠. 곧. 근데 디자인할 때 처음 발사할 때 그 라이프타임을 뭐 예측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50년 원래 스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우리가 타겟하는 라이프타임은 10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거든요. 할 때 조금씩 세이프티 마진을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골보다 많이 되면 그건 덤으로 얻은 알지. 생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년 디자인했는데 50년 간다는 건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한 가지 이크림만 두 개씩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가 페일하면 두 번째 거를. 근데 그러면 무게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 팩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리단던시를 만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요즘 유행한 AI처럼 오토노머스 피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자기가 알아서 이런 페일리어 때는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보야지의 스페이스크래프트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안테나가 3.7m쯤 돼요. 3.7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사이언스 인스트루먼트를 붙여놓은 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아주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도 있고, UV 카메라도 있고, 뭐 카즈믹 레이 디텍터도 있고, IR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기를 여기에 달아놓죠. 그리고 이 긴 붐 끝에는 마그네토미터. 그 다음에 여기 노란 부분은 이제 전자 부품, 엘렉트로닉 스페이라 그러죠. 엘렉트로닉스를 집어넣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RTG라 그러는데, Radio 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이 속에 플루토늄이 있어요. 그러면 플루토늄이 반감기로 다른 물질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뀔 때 거기에서 열이 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열을 콜렉트해서 그 열을 전기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 보야저는 태양에서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솔라셀 가지고는 작동을 시킬 수가 없죠. 알지. 그러니까 이제 누클리엄 제너레이터를 달고 합니다. Interesting. 여기 있는 게 보야저의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고, 한 사람은 프로젝트 사이언티스트고 한데, 이쪽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RTG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그 유명한 칼 사간이 만들었다는 그 금으로 만든 리코더죠. 그 속에 뭐 지구에 있는 온갖 노래 소리,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혹시 외계인들이 있으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이런 걸 해가지고, 왜 그 Ape of Planet Apes라는 영화를 보면 어디에 이게 보야저가 와가지고 저기 부서져 가지고 있는 그런 씬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보야저에서 뭐 발견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목성을 아주 근접 사진, 토성의 근접 사진, 토성의 링. 처음에는 멀리 볼 때는 이게 한두 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수십 개의 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의 달 중에 하나 아이오라는 데서는 활화산이 지금도
있는 그런 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에 유로파라는 데는 이 표면이 얼음으로 얼어 있는데 그게 쪼개져 가지고 금이 산산조각 난 그런 저 달도 있고, 토성에 타이탄이라는 달이 있는데 거기는 기체와 액체로 쌓여 있어요. 이거는 여기처럼 산소, 수소가 아니고 하이드로카본, 그러니까 메탄, 프로페인 이런 걸로 여기가 쌓여 있죠. 그 다음에 목성의 엔셀라다스도 유로파처럼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큰 달들도 있지만 여기에 테베스처럼 조그마한 바위 같은 게 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유라너스의 이 달은 그 표면이 빗자루로 휘저어난 것처럼 이렇게 아주 이레귤러한 달도 있습니다. Interesting. 이제 이 목성과 토성을 감사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야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야저는 그 플래닛을 플라이바이라 그러죠.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고 하는데 더 자세히 탐사하기 위해서는 이 갈릴레오는 목성의 궤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궤도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가까이 가서 목성을 탐사를 했죠. 물론 목성과 목성에 있는 여러 가지 달들. 그 다음에 카시니라는 미션인데 이거는 토성의 궤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카시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노도 목성의 궤도에 있는 미션이죠. 그 중에 재미있는 발견한 것은 토성의 달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이 엔셀라더스입니다. 엔셀라더스에는 이렇게 얼음으로 표면이 완전히 쌓여 있는데 거기에서 분화 가이저 전기가 크게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제일 위에는 얼음으로 된 쉘이 있고 그 밑에는 따뜻한 바다가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 달들이 목성이나 토성 그 중력이 큰 걸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우리가 달이 돌면 바다가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력으로 이런 발들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면 그
미케니컬 에너지가 열로 변해가지고 그 얼음이 있는 게 녹아서 거기에 바다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다일까요? 그러니까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그냥 알려져 있는,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알려져 예.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정확한 걸 모르는데 거기에 liquid ocean 그리고 그러니까 얼지 않으니까 그게 0도 이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뭐 지구처럼 salt content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또 그게 바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는 토성의 달이지만 유로파라는 것은 목성의 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이 완전히 얼음으로 있는데 이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쪼개져 가지고 금이 쭉쭉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 난 이유가 목성의 중력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얼음이 당겼다 놓았다 하는 바람에 부서지고 그 프릭션의 미케니컬 에너지가 온도로 바뀌어 가지고 그 밑에 바다가 생기는 거죠. 지금 얼음이라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케미스트리가? 아이스라는 게. 이거는 확인이 됐죠.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말하는 아이스, 얼음이나 똑같은 아이스, 성분이 다 워터 아이스. 그 여기도 이거는 만화인데 목성이고 이것은 그 유로파 밑에는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 가끔 가다가 증기가 표면으로 솟아나온 것을 지구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말에 이 유로파 클리퍼라는 우주선을 보냈는데 이것은 목성 궤도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우주선이 이 유로파 표면에 아주 가까이 가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이 크랙되는 부분하고 그런 걸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If you sending that spaceship October this year, when that spaceship going to be arrived on surface of 하는데 몇 년 걸리죠. 몇 년? Okay, few years. I see. 기억이 아까 그 저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Okay, 년. okay, few years. That's good enough. Yeah. 그래서 이 저기 워터 물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도 옛날엔 물이 많이 있었고 금성에도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성에 여러 달들에도 있고 토성의 달도 있고 그 다음에 플루토에 있는 그 달도 얼음이 있다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화성 익스플로레이션을 간단히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보낸 로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에 처음 아주 작은 이 Mars Pathfinder라는 로버를 성공적으로 보냈었죠. 그걸 이름을 소저너라고 해서 한 1년 작동을 하다가 미션이 끝났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스피릿하고 오퍼튜니티 이 두 개의 그거보다도 조금 더 큰 로버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작동을 하다가 이제 미션이 끝났고, 근데 패스파인더나 이 익스플레이션 로버는 파워가 솔라셀에서 오죠. 그런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로버는 훨씬 더 크죠. 집차만 한데 그걸 Mars Science Laboratory라 그러는데 이제 이름을 Curiosity라고 붙였죠. 이것은 솔라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야저에 들어간 것처럼 누클리어 머티리얼 RTG,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크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과학 측정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솔라셀 가지고는 파워가 충분하지 않죠. 근데 그것은 2011년에 발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또 로버를 만들었는데 이 로버는 큐리오시티하고 거의 같은 카피예요. 카피를 만들었는데 이 로버의 목적은 로버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드릴을 가지고 땅하고 락 바위를 드릴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머티리얼을 콜렉트를, 그래서 그걸 화성 표면에 뒀다가 추후 퓨처 미션이 가서 그 튜브를 가지고 지구로 돌아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퍼시비어런스는 그 화성 표면의 물질을 수집을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미션에 포함된 게 조그마한 헬리콥터를 하나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로버라는 건 자동차니까 그 거리가 리미티드 돼 있지만은 헬리콥터는 좀 멀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가 한 3년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고 최근에 미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Mars 2020라는 이 랜더는 내린 곳이 제제로 크레이터라는 데 내렸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옛날에 화성에 물이 많아가지고 강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왔는 바다라든지 아니면 큰 호수의 델타, 그런 부분에 과학자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데는
옛날에 생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카메라를 가지고 셀피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여기 트랙에 따라 가지고 로버가 가면서 여러 군데 드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런 락하고 소일 샘플을 콜렉트를 합니다. 해가지고는 그걸 이런 튜브, 샘플 튜브에 그 콜렉트를 해가지고 그것을 화성 표면에다가 디파짓 해가지고 놓죠. 여기 보면은 이 로버가 지나간 타이어 트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사파인데 한 10개쯤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샘플 튜브를 떨어뜨려 놓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마 아주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에서 찍은 사진들하고 로컬 그런 터레인 같은 걸 해가지고 아마 이 샘플 튜브의 로케이션을 나중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맵을 가지고 여기 떨어뜨려 놓았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10개쯤 다른 샘플을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디파짓 해 놓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이제 Mars Sample Return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로버가 떨어뜨린 그 샘플을 몇 년 후에 이제 가가지고 만일 이 퍼시비어런스가 그때 작동을 안 하면 여기 헬리콥터가 가서 그 샘플 튜브를 픽해가지고 이 랜드에 있는 앞에다가 운반을 해놓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로보틱 암이 그 샘플 튜브를 픽업을 해가지고 이 속에 여기 로켓하고 샘플 리턴 캡슐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속에다가 이 샘플 튜브를 운반을 하죠. 그러면 이 속에 이제 샘플 튜브가 여러 개, 열 몇 개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조그만한 로켓이 Mars Ascent Vehicle이 발사돼 가지고 이 샘플 캡슐이 화성 궤도에 돌고 있는 Earth Return Orbiter 우주선에다가 가서 딜리버리 운송을 하죠. 그러면은 이 Earth Return Orbiter가 지구로 돌아옵니다. 이제 지구 가까이 오면은 이 속에 있는 샘플 캡슐이 릴리스 돼 가지고 낙하선을 타고 지구 표면에 떨어지죠. 그게 주로 유타에 있는 사막에 그게 이제 떨어지면 그걸 회수를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여러
과학 계기들로 자세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를 발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다 JPL에서는 할 수는 없고 여기 Earth Return Orbit 하는 거는 가다드 스페이스 센터에서 하고 여기에 Mars Ascent Vehicle은 마샬 스페이스 플라이트 알라바마에서 개발을 하고 또 이 랜더의 부분은 JPL에서 하고 하는데 작년에 몇 달 전에 이제 나사 헤드쿼터에서 이 프로젝트의 프로그레스가 어떤가를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cost estimate, 돈이 얼마나 들까 그걸 계산을 했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산의 2배쯤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한 $5 billion 되는데 이 인디펜던트 리뷰 보드는 이게 한 $11 billion 되리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사에서 지금 현재 컨그레스에서 롱텀 버젯이 어프로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2024년 올해 버젯에 하우스에서 올라가는 예산안에는 1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넷 버전은 300 밀리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지금 이 마스 샘플 리턴도 크지만은 나사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라고 달 착륙하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 프로젝트도 돈이 자꾸 오버런이 되니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나사 헤드쿼터에서 JP한테 디렉트 이게 이대로 계속하면은 돈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JPL에서 이거를 축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JPL에서 530명을 레이오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컨트랙터를 몇백 명 레이오프 시키고 JPL의 엠플로이를 530명을 레이오프 시키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언제 론치 발사가 될지 그거는 TBD 아직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고 JPL이 다 빌드를 안 하고 나사 센터 뭐 가다도 하고 마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여기 JPL이나 프라이빗 컴퍼니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게 챌린징한 미션으로 언제 발사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는 분은 질문을 주세요. 예, 아까
JPL이 500명 레이오프했다는데 그 전체 인원은 얼마쯤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JPL이 최고로 숫자가 많은데 그게 보통 한 5,000명에서 6,000명 이렇게 플락츄에이트 하는데 6,500명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이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뽑았죠. 왜냐하면은 말 샘플 리턴도 크고 유로파 클리퍼도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외에도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늘렸는데 지금 현재는 갑자기 정부하고 컨그레스에서 이 버젯을 다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와 있는 거죠. 예산 관계는요. 혹시 그 나사에서 다른 나라와 이 같이 해서 좀 쉐어한다든지 뭐 돈을 그런 포인트 그런데 여기에 exactly 내가 몰라도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이 ESA, European Space Agency에서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라이스 택은 더 올라가죠. 궁금한 게 하나, 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화성도 있지만 그 보이저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 발사하고 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47년 정도 날아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예. 하나 그 질문은 궁금한 게, 그 47년이 인간이 지금 지구에서 느끼는 아니면 노화되는 시간하고 아니면은 보이저가 느끼는 시간하고 같은 건지 그게 약간 궁금하고 추후에 또 보이저 같은 프로젝트가 논의가 되고 있을지 예, 뭐 조만간에 보이저가 이제 작동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벌써 이미 많이 노화가 됐을 것 같고 뭐 기술력도 많이 뒤쳐져 뭐 좀 오래된 거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런데 그 보이저는 그랜 투어라 그러는데 그 스페이스 클럽을 하나를 보내가지고 목성도 방문하고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한목에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때 그 플래닛들이 그렇게 라인업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일 라인업이 안 되면은 그 우주선에 퓨어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궤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그 플래닛들이 그렇게 라인업이 됐죠. 예, 그래서 아주 럭키한 그런 오퍼튜니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야저하고 똑같은 그런 미션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종류의 미션들이 있죠. 몇 년 전에는 그 명왕성 플루토까지 또 우주선이 갔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유로파라고 목성에 또 가서 더 자세하게 가깝게 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미션들이 계획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시간, 지구의 시간하고 보여질 시간은 그 상대성 이론으로
그 시간이 다르잖아요. 속도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빛의 속도에 비하면 보야저의 속도는 미미해서 그 시간의 차이를 느끼기에는 너무 작죠. 예. 그래도 계산을 하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 속도는 지금 보야저는 자체 내에 있는 연료의 힘을 가지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비티, 그러니까 목성의 그래비티로 날아가고 토성의 그래비티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연료를 안 쓰지 않고 그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로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하세요. 좀 어색한 질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인류가 받는 베네핏이 뭔지, 이게 옛날에 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그 경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베네핏이 있어요? 이게 잘 되면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근데 좀 가끔 생각하게 되네요. 물론 제일 처음에 그 나사 프로그램들의 그 영향이 그 엘렉트로닉스에 미친 그런 영향 임멘사죠. 그러니까 이거 했기 때문에 인텔이 나왔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게 있고,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라는 게, 여기에는 스페이스 프로젝트는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공학의 모든 분야, 뭐 전자, 기계, 화공, 뭐 과학고 물리, 케미스트리, 모든 게 다 종합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계산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는 이 보야저가 가기 전에는 우리가 무슨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게 흐릿한 그런 사진밖에 없었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모든 곳에 아주 이 행성들 플래닛의 하이 레솔루션 사진들이 우리 일상에 파고들었죠. 영화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도 여기에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이런 우주선이 50년 동안 실패를 하지 않고 가려면 오토노머스, 자동적으로 우주선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그게 누적이 돼서 그런 엑스퍼티지가 AI 이런 테크놀로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사이언스 그 리턴이 innumerable. 그리고 그 인간들이 옛날에도 그래도 로마나 그런 엠파이어들이 돈만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그냥 먹고 흥청흥청하면 그 문화가 망하고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항상 탐사, exploration, 이게 없으면은 데이터 그런 영향을, 그런 베니핏은 그거는
돈으로 계산하죠. 그리고 밀리터리 버젯에 비하면 나사 버젯은 주랍이나 밖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뭐 여기에 갖다 쓴 밀리터리 버젯은 unlimited. 그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을까요? I 네. support for that comment. 그것도 그렇고 요새 보면은 저 정부에서는 힘드는지 몰라도 테슬라는 지금 화성에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돈 안 줘도 가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그게 베네핏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테슬라도 그러는데 혹시 민간 그 기업체들하고는 뭐 이렇게 버젯을 쉐어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건 좀 국가 체면이긴 하지만 아, 저기 이 대부분 프로젝트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프라이빗 컴퍼니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저기 그 론치 비클 마샬 같은 데서 세턴 5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로켓다인이나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 하청을 가죠.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에서 쓰는 돈이 나사 자체에서는 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런 저 프로젝트가 컨그레스에서 서바이브하고 컨그레스맨이나 저기 세네터들이 버젯을 막 이렇게 후원을 하는 이유가 다 자기 주위에 있는 컴퍼니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 프로젝트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private industry가 바짓에 컨트리뷰션을 하려면은 profit return이 있어야 되는데 space exploration은 그런 그 profit return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텍스만으로 할 그런데 수밖에 없죠. 프라이빗 컴퍼니는 프로핏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거는 그 나사 바짓을 통한 리턴이 있지. 그 스페이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오는 무슨 그런 커머셜한 프로핏이 없죠. 그거는 컨트랙트에 따라 다른데 그 뭐라 그러나요? 인센티브 피 오케이. 그게 붙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X 달러인데 이걸 성공을 하면 Y만큼 준다. 그런 컨트랙트가 많이 근데 있죠. 그 컨트랙트의 그 파이낸셜 리소스가 결국은 텍스만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텍스 달러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퀘션을 하죠. 지금 굶어 죽는 홈레스도 많은데 여기 이 텍스 달러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느냐? That's a legitimate challenge. 지금 손 들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어디 예. 배정현 씨.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오크리지의 배정현인데요. 최근에 저희 오크리지에서 꽤 많은 양의 플루토늄을 나사에 이제 공급을 했는데, RTG, 그 레디오 아이소토프 서모 리액터에 쓰도록. 근데 이제, 그 말인 즉슨 그러면 이제는 RTG 기술이 플루토늄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여전히 플루토늄 외에 뭐 스트론튬 같은 다른 동위원소도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도 그건 자세한 걸 모르는 게 아마 다른 것도 리서치를 할 거예요. 하는데 그 nuclear material
이런 것, 플루토늄, 이것은 그 오크리지라든지 이런 연구소, 오크리지, 산디아, 로스알라모스, 로렌스 리버모 이런 원자 연구하던 기관에서 그걸 주로 만들고, 그것을 RTG로 만드는 것은 JPL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루이스 리서치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주관을 해가지고 만들죠. 계속 더 에피션트한 RTG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닥터 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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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주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플로리다 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있고요. 아까 보여주셨던 보이즈도 그렇고, 큐리오시티도 그렇고, 이제 안테나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그 보이즈에 아까 3m 다이아미터 있는 안테나도 있었고, 이제 다른 큐리오시티도 있고 한데, 그 쓰는 보통 주파수 대역을 어떤 식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하는지, 그 점까지는 그 예, 딥 스페이스 커뮤니티에 제일 많이 쓴 주파수가 예, X밴드라고 예, 8GHz 그걸 쓰고, 요즘은 거기다가 KU밴드, 예, 그러니까 12 to 14 그게 되는 KU밴드가 있죠. 예, 그 두 가지 주파수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 아주 나사가 창설됐을 처음에는 S밴드라고 예. 그걸 쓰고 그랬죠. 그렇게 주파수 대역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S, X, KU 이렇게 하면 자꾸 주파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마치, 그러니까 예, X밴드에서 예, KU밴드로 이제 가는 이유는 예, 주파수가,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파장이 작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작은 안테나를 가지고 예, 같은 게인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게인이 올라간다고요. 그 대신 주파수가 올라가면 그 표면을 더 스무스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로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X, KU, 요즘은 이제 이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을 사용을 하려고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제일리 질문하세요. 예, 이재균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간단한 거는 목성하고 토성 탐사를 거기에 있는 달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목성하고 토성 자체는 탐색을 안 하는지요? 탐색을 물론 많이 했죠. 많이 하면서 아까도 사진을 찍는데 그 목성과 토성의 달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달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밑에 따뜻한 오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따뜻한 오션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구에서도 바다에서 그 하이드로카본 그 믹스처가 있는 데서 플랑크톤 같은 작은 게 생명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이 많은 거죠. 그 이제
되셨어요. 다음에는 준일 김.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세미나 감사합니다. 재미나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손을 든 것은 조금 전에 이제 뭐 민간 기업 참여나 이제 그런 민간 기업들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아까 그 논의가 잠깐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 달 착륙을 했잖아요. 민간 기업 통해서. 그런데 예, 그 민간 기업 통해서 달 착륙하면서 그 착륙선에 거기에 콜롬비아가 그 자켓 만드는 콜롬비아 그 회사가 스폰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광고. 거기 그 콜롬비아 마크가 있어서 이제 그 뭐 간접 광고가 됐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그 민간 기업들은 그렇게 자기네들 홍보도 하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그만큼 또 테크놀로지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는 그런 광고 효과도 있고 그런 것으로도 충분한 베네핏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기사를 읽어가지고 그런 것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잠깐 손들었습니다. 예, 나사에서도 텍스페이어 만이로 이걸 하니까 민간 기업에도 베네핏이 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발사체들은 옛날에는 큰 회사에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이런 데서 라켓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나사에서 이건 다른 프라이빗 컴퍼니들도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펀딩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의 성공적인 예가 스페이스 X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지금 그 팔콘 스페이스 X가 미국의 나사하고 밀리터리 인공위성 발사하는데 아마 80% 이상을 스페이스 X가 할 거예요. 보잉하고 락히드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나사하고 가버먼트에서 계속 널처를 한 결과지. 네. 다음에는 박우상 씨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화성 탐사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샘플 리턴 캡슐에 보관을 할 때 그 다음 탐사선이 이제 화성에 도착해서 그 샘플을 다시 가져가는 거는 약간 몇 년 후의 얘기인데 그 샘플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뭐 자외선이나 뭐 약간 자연 환경에서 약간 고립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약간 변화는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도 직접 그게 프로젝트 대판열 안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그 튜브 속에 있는 게 소일 흙이나 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락들이 가해 레디에이션이나 히트 때문에 뭐 많이 변하게 몇 년 사이에 변화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네. 만일 그걸 프로텍트 해야 된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가에다가 뭐 리프리저레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그게 버젯이 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화성 탐사선에 헬리콥터를 같이 보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화성의 대기 성분이랑 지구의 대기 성분이 확실히 다를 것 같은데 약간 비행 시험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는지. 그런데 그 화성의 대기가 아마 지구 대기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치면은 화성의 대기는 굉장히 미미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는 그런 정도의 미미한 대기라도 이 헬리콥터가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건 내가 모르지만은 만일 그게 꼭 필요했다 그러면 큰 베큐um 챔버라는 게 있어요. 그 우주선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큰 베큐um 챔버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기를 화성 기압하고 같이 넣어서 테스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 테스트하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 말씀하시는 대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을 한 게 결론적으로 그 프로펠러가 위에가 한 쌍이 있고 또 아래쪽에 또 한 쌍이 있어서 네. 그 양력이라고 하나요? 양력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다고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땡큐. 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손은 못 들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네, 제 이름은 장종환이고 저는 라이프 사이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 들은 얘기는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고 사실은 제가 그 액티브하게 일할 때는 제 샘플을 스페이스 셔틀에 올라가서 거기서 실험한 것을 다시 지구로 갖고 와서 우리 실험실에서 실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 제 질문은 굉장히 나이브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면 50년 전에 보낸 이제 보이저 같은 걸 가지고 지금도 커뮤니케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50년 전의 테크놀로지를 지금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인가 그 커넥트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일반 사람은 지금 벌써 얼마 전부터 그 CD 플레이어 못 쓰지 않습니까? 못 쓴다는 게 뭐 커머셜이 못 쓰게 되면 못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올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보낸 기계하고 현재 어드밴스 테크놀로지하고 somehow communicate 해가지고 그거를 서로 인터프리트 할 수 있으려면 나사에서 50년 동안 똑같은 테크놀로지를 계속 그 창고에 넣어두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스무스하게 이루어질까 하는 게 뭐 지금 그 어디 가느라고 증기기관차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답트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사진을 보내면
사진의 그 퀄리티가 아주 안 좋았는데 요즘은 일렉트로닉스나 이런 게 발달을 해가지고는 훨씬 더 하이 데피니션을 사진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제 우주선에 들어가는 이 전자 제품의 큰 문제는 오랫동안 롱 라이프를 가지려 그러면은 그 일렉트로닉스가 우주의 레디에이션도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아주 콜드하다가 핫하다가 그 플락처인데 그것도 견뎌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원시적인 일렉트로닉스가 요새 소피스티케이트 돼 있는 IC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이런 직접 회로도 우주선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특별히 그 위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레디에이션을 적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도 옛날보다는 디텍터, CCD 그런 디텍터들이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사진들은 훨씬 좋은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테크놀로지를 쓰기는 하되 이게 long life, 몇십 년 작동을 할 수 있는가 이 양쪽 두 가지를 서로 밸런스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서문원 박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닥터와 정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뭐 질문이라보다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냥 코멘트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거 하나 좀 대답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요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잘 들으시겠지만 그래서 과연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지금 JPL, 뭐 캘텍 이런 이제 거기서만도 뭐 레이오프이 생기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프로젝트가 될 건지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 인간이 외계에 존재한다. 뭐 사이언스 픽션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여주시는 그 사진을 보면서 뭐 도시 비슷한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인간이 과연 있다고들 그러는데 제가 확률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뭐 100만 분의 하나라 그러면 100만 개를 위성을 봐야지 이 얘기가 되겠지만 뭐 그런 질문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코멘트하고 싶은 거는 이 태양계에 있는 우리가 아는 뭐 수성, 금성, 화성, 무성 이게 생긴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태양계에 속한 별들이라면은 생긴 모양이 비슷비슷하고 그 여러 가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참 신묘막출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뭐 코멘트를 하는데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신 대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그 한국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발전은 아주 최근 한 10년 동안에 아주 괄목하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항우연이라 그러죠. 한국우주연구소 대전에 있는 카리 거기에서 인공위성도 만들고 그다음에 발사체도 최근에 성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우주 기관들이 나사든지 유럽하고 아주 액티블리 같이 협조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 같은데 이 사이언스 미션이지만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은 밀리터리 기술하고 직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게 잘안 들리네, 소리가. 예. 그 론치비 그런 뭐 미사일하고 뭐 완전히 같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국 정부에서 그 버젯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 아마 군사적 그거하고 관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고 그 나사에서 하는 많은 미션들이 extraterrestrial life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 있는 생명의 증거.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없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화석, 파슬 같은 걸 발견을 하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아직까지는 그 생명의 증거를 하지 못한 걸 보면 그 생명이 생긴다는 것은 그 찬스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더더구나 미생물 같은 데서 이게 발전을 해서 인간처럼 인텔리전트한 애니멀이 생기기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피지시스트들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probability가 지로는 아니다. 그런데 참 힘든 이야기죠. 그리고 그 지구 바깥에 이거를 탐사를 해보면 면면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점은 전부 이제 돌 같은 게 모여가지고 플래닛이 되고 물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그런 거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인간들이 여러 형제를 낳아도 그 개인 각각이 성격이 다른 것처럼 행성들이 자기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하나 코멘트를 하면 아까 그 보이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50년 이상 갔는데 결국 간신히 태양계를 벗어났는데 사람이 보낸 그 우주선이 그러니까 태양계를 간신히 벗어날 정도밖에 50년 동안에 가지 못했는데 태양은 이 밀키웨이 그 갤럭시의 뭐 한 별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밀키웨이 갤럭시라는 그런 스케일로 볼 때도 아주 미미한데 우리 나사에서 보낸 보이지가 아직 50년을 갔는데도 태양계를 간신히 벗어날까 말까 하다 하니까 이게 뭐 어메이징한 유니버스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확률로
계산하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그 우주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뭐 그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구 같은 그런 예, 행성이 어느 딴 갤럭시에 아마 틀림없이 있을지도 모른다. 갤럭시가 수도 없고 갤럭시 내 별도 그렇게 많은데 태양 같은 별이 예, 그런 제가 코멘트입니다. Anyway, 예, 정말 재미있는 세미나였고 우리 저 문외한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여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닥터 박, 그 올해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뭐 혹시 철학자가 되시지 않았나요? 예, 어떨 때는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네.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빌리언 라이트 이어스 밖에서 온 거를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익사이트 되는데 이게 정말 영어로 하면 it's a mind boggling. 그런데 그 JPL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캘텍에서 하는 분들 또 물리학 하시는 분 다 그렇지만 그 대학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데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컨트리뷰션 뭐 공고로 하시는. 그 제가 이제 if I put myself in your shoes, 야 그런 데서 일을 40몇 년 하셨다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그런 뭐가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주시면. 근데 이제 그 일은 정말 재미있어요. 왜냐면 월급을 받으면서 재미있는 일 하니까 it's fortunate.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엔지니어고 사이언티스트들은 조금 달라요. 사이언티스트들은 그 펀더멘탈 사이언스를 추구를 하니까 더 자유롭죠. 자유로운데 그 대신 자기가 먹고 사는 프로젝트 펀딩을 따오는 게 엔지니어보다는 힘들죠. 엔지니어들은 큰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니까 그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잡을 얻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그 디자인 워크도 많이 했지만 오랫동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00 million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뭐 수십 명에서 100명쯤 해가지고 그 버젯 얼로케이션 버젯하고 그 스케줄 안에 그걸 딜리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챌린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기계공학 하는 사람도 있고 화학공학 하는 사람도 있고 물리학자, 케미스트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리미티드 리소스에서 이걸 딜리버를 하니까 거기에 항상 어떨 때는 컴플트도 있고 챌린지도 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UFO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저기 왜
닐 타이슨이라고 유명한 사이언스 어드버타이즈 하는 사람이 있죠. 뉴욕에 사이언스 뮤지엄에 플라네테리움 하시는 분. 그 사람 이야기가 하는 게 그 UFO라는 게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unidentified해서 누구도 모르는데 보통 레이맨들은 아하, it's unidentified, this must be alien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발견될 때까지는 국방성하고 나사에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조금 이렇게 릴리즈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데 비행 접시 같은 게 있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것은 엑스퍼트를 같이 봤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추적을 해가면 그게 아닌 것이 판명이 된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unidentified object가 뭐 구름의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요즘 같으면은 드론 같은 걸 날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외계에서 온 인텔리전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상상의 초월 너무 뛰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하세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주를 바라보면서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아직도 같은 개념으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현재 저희가 말하는 개념으로는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날아가야 한다 해서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시간도 뭐 엄청난 큰 숫자라 제 생각으로는 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냥 단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단위 가지고 매저를 하니까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거꾸로 우주 스케일에 맞는 그런 단위나 그런 개념에 대한 그런 단위, 그런 시간 개념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우주의 그 스케일에 비하면 이 나사에서 하는 거는 미미한 accomplishment죠. 그건 뭐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 우주를 탐색을 하면 지금 그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뉴턴과 아인슈타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별들, 갤럭시,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에 비하면은 그 퍼센티지가 훨씬 적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이언스가 발달됐다 그러는데도 사실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다크 매터는 아는 게 지로 그게 왜 그게 있는지 그게 어떻게 이 갤럭시 이런 걸 당기고 있는지
이거는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주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 생명이 무기질에서 생긴다는 거 이것도 인간들이 그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명이 생긴다 하는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하는 사람을 다음 스피커로 해야 되겠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다음 스피커가 라이프 사이언스 하는 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음이죠. 네. 뭐 이렇게 질문도 많고 그래서 재미있는데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니까 그만 끝내야겠네요. 근데 꼭 내가 이 질문은 해야겠다든지 뭐 코멘트는 해야겠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6,500명 인플로이 중에서 한국 사람은 40년 계실 동안에 물론 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분이나 일을 하셨나요? JPL에서? 은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JPL에서 일한 숫자요. 옛날 내가 다닐 때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몇백 명 된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그러니까 2세들이죠. 2세들, 예, 1.5세 2세들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마무리를 박사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시니어 포럼 작년 1년 전에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새로운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전에 KSA에 액티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자꾸만 연세가 많아지니까 리타이어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쪽에 오시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오늘은 뭐 연사분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젊은 분들도 이 리타이어 하면 어떻게 할까 하시는 분들 들어오신 걸 보니까 저희 뭐 목적을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연사로 오셨던 분들 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니까 이 포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1년 했으니까 그만 모더레이터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강성권 박사님이 다음 체어를 해주시겠다고 승낙을 하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우리 박영호 박사님한테 재미있는 세미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홍택 박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나 하지요. 어나운스먼트를 하죠. 1년 동안 우리 한 박사님이 이 시니어 포럼을 아주 well established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니어 회원들뿐 아니라 젊은 회원들도 많이 베네핏을 받고 이제 많이 서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는 석 달 앞으로 오는 세 분의 그 세미나 스피커들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다음 달 3월 28일에는
그 바이오사이언스 하시는 그 스테판 서가 스템셀 테라피를 세미나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3월 28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월 25일에는 지금 아까부터 연결하시고 지금도 계속 연결하고 계시는 이영락 박사님을 위한 스페셜 포럼을 하려고 제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 박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잠깐 동안 말씀을 하시면은 이영락 박사님하고 잘 아시는 친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메모리라든지 그 에피소드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스페셜 포맷의 포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에는 여기 연결하신 그 서문원 박사님께서 세미나를 포럼을 해주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아직 무슨 토픽으로 하실지는 저랑 인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의 스피커들이 벌써 라인업 돼가지고 이 시니어 포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